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애플 비전 프로 안경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출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안경은 기술적으로 매우 우수하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테스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량 생산된 제품 중 최고의 VR/AR 안경입니다. 애플은 이 안경의 이름을 MR 글라스라고 지었는데 여기서 M은 믹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애플 글래스의 판매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3,499로 많은 사람들의 한 달 월급보다 다소 높아서 시장 수요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래스와 휴대폰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499에 팔렸는데 이는 지금 글래스 가격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가 매우 쉬웠고 결국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 되었죠. 두 번째는 애플이 이 제품을 위해 하드웨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외부 정산에 따르면 적어도 약 $1,500 이상에 달하며 이로 인해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 휴대폰의 생산 비용은 제품 가격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들 때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제품입니다. 개별 제품의 판매량이 줄고 마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30배가 넘지만 향후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도 30배에 근접합니다. 이 주식은 가치 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고가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는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CPI 수치를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3.1%까지 하락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이전에 가장 많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한편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이전의 0과 예상치인 0에서 발표치인 0.1%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시작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했듯이 이번 시장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를 감안할 때 미국 주식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부 상장 기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NVIDIA는 지난 1년간 수익이 급성장한 반면 애플과 테슬라는 평균적인 수준이었으며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은 자본이 주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애플에 대한 시장의 장기 수익 추정치 좋지 않으며 주가 수익 비율 30배를 유지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애플이 나스닥 섹터의 선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금리 인하에 낙관적인 미국 투자자들은 나스닥을 먼저 매수할 텐데 그럼 애플을 가장 먼저 매수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애플의 전반적인 실적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둔화되고 수익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여전히 애플만 매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좋게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더 나은 선택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나스닥은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는 이미 과도하게 상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애플의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시장의 예상만큼 잘 팔리지 않으면 주가가 한 차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큰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0.97%,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전체의 약 30%인 6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대형주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금을 순유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하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기관이 매우 공격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통 둘째 날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1점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는 호재라 볼 수 있음. 2점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도는
기관의 주문을 수동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악재라 볼 수 있음. 3점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순매도는 기관의 주문을 수동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중립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관이 여전히 주식과 지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장세를 보면 오늘은 기관의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형주 중에서 매우 강한 상승을 보인 주식입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설명해 주는데, 최근 저희는 월봉에서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 달 동안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나 주봉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방의 저항선이 더 뚜렷해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일찍 하락해 실제로 우리의 예상을 약간 빗나갔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정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를 끝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오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공매도 금지 정책 시행 초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많은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부 종목의 공매도 물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마켓 메이커의 공매도는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마켓 메이커의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나 일부 기관이 공매도를 계속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외국인 투자자이고 여러분은 시장 조성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해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매수 주문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럼 마켓 메이커인 여러분은 제 거래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해당 공매도 주문을 늘릴 것입니다. 이 주문을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면 수익과 손실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마켓 메이커로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이는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니 저인 규칙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금융시장에는 Drawer Protocol이라는 협력 방식이 있는데, 이는 구두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특별한 협력을 하는 것이며, 내용은 기록되지만 공개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신뢰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증권사 간의 전화 한 통이면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론과 시장 현실을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장은 이를 직접 검증하고 분명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 성과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을 포함한 최근 몇 가지 매수 상품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즌 096531과 위메이드 102,042 종목이 좋은 수익을 내면서 다른 여러 종목의 성과도 터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외 종목의 현재 손익 상황을 보면 솔브레인 357,780은 이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SK스퀘어 402,340는 소폭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1990는 소폭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수익 플랜에서 오늘 당분간은 새롭게 매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의 흐름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두 종목만 소폭 상승했는데, 이 두 종목의 추세도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상승 추세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차 전지와 같은 좋은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23조합 방법, 즉 장기 투자 종목 2개와 3번의 중기 핫한 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기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전체적으로 약 4번의 투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7에서 18년으로 반도체와 전자 산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19에서 20년으로 오지 통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이후였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관련 업종에서 많은 주식이 투기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 전체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섹터가 인기가 있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당 섹터와 관련된 기업이 더 많고 기업의 주가가 연계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섹터에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섹터를 핫한 섹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대형주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상장회사가 하나의 산업사슬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 섹터는 한국 증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일단 투기가 시작되면 각 회사가 함께 상승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슈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트래픽 효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것이 회사의 순이익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센티먼트 사이클을 가져와 그 상승기와 쇠퇴기의 전 과정이 바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원천이 됩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주가 기초가치 장기성장 센티멘트 사이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가치와 장기성장을 합해서 살펴보고, 중기적으로는 주로 장기성장과 센티멘트 사이클을 합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 외에도 인기 섹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혁신 또는 업계혁신. 특정 분야의 기업이 기술혁신이나 업계혁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면 시장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 지원과 시장 트렌드. 보조금, 세제 혜택, 산업표준 제정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미래의 트렌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이 분야가 핫 이슈로 떠오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의 역동성. 대규모 펀드,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추가 자본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미국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과 다소 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건의 영향은 여러 이와 관련된 투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의 대부분은 코스닥 시장에 있습니다. 게임 섹터는 코스닥 시장의 주요 섹터였으나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 및 전기 자동차 기술, 바이오 의료 부문의 부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코스닥 시장 상위 50개 기업 중 상당수가 2차 전지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반도체와 로봇공학 등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저희는 어떤 섹터가 더 적합한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섹터가 투기를 하지 못할지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 전통적인 산업으로 갑작스러운 큰 사건으로 힘을 얻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러한 주식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 라운드 동안 투기된 산업으로 매번 참가자가 다소 다르니 업계에 합류할 새로운 자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의 개발은 다 조금은 다른데 매번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업계에서 투기 열풍이 불고 나면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적으로는 기초가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장기간 하락하고 나중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승할 원동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투기할 수 있는 섹터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2차 전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산업 또는 오지 통신 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방향에 집중해야 할까요? 첫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77,810와 같은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낮았지만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이 또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연구소에 머물러 있고 시장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기업도 아직 상대적으로 적고 육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입니다. 애플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초기 판매량은 저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응용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독자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 유럽이나 미국 기업과 협업해 어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회사든 관련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한 이벤트가 있어야 가능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제약 및 유전자 편집입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의학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과 같은 분야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같은 우연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련 기회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양자 컴퓨팅입니다. 흥미롭게도 올해 시장의 투기를 촉발시킨 개념 중 하나는 초전도체였습니다. 이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조차도 단기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도 향후 시장의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다른 기술로 2차 전지에 국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는 어느 정도의 우연성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첫 번째 종류로는 실용적이면 실현 가능한 것들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 종류로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우연한 큰 기회를 잡아야 하는 분야로 생체 유전자 편집, 양자 컴퓨팅, 재생 에너지의 일부 신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내년 중반에 시작될 코스닥 시장의 강세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올해 초 많은 분들과 함께 2차 전지 종목에 투자했던 것처럼 관련 종목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장을 포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섹터의 개념을 미리 이해하면 됩니다. 섹터의 개념을 미리 이해하고 상승할 때 따라가면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23 전략을 따라 3개의 서로 다른 종목에 나눠 투자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보유하면 여러분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돈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제 우린 이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자산에 대해 논했었는데, 이더리움을 상장회사로 본다고 해도 이더리움은 세계 3위 기업 중 하나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기본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접해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는 왜 ETH가 필요한 것일까요? ETH는 주식과 에너지 기반 상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이더리움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인터넷상의 자본주의 국가, 즉 자체 통화를 소유하고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하면 암호화폐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분산형 산업입니다. 분산형이란 모든 기술 및 컴퓨팅 수요를 하나의 서버룸에 중앙 집중화하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식 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효율성에 도달하면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든 컴퓨팅 성능을 제어할 수 있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고 관리와 제약을 받지 않기 원하기 시작하면서 분산형 알고리즘이 탄생했습니다. 분산형이란 모든 사람이 컴퓨팅 노드가 되어 계약과 규칙에 따라 함께 작동하는 디지털 세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산형 디지털 세계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디지털 자산, 스마트 계약, 소유권 거래, 소유권 확립,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공급망 관리, 신분 인증 및 데이터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 영역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이는 통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필요하다면 이 인프라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탄생한 기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상장 기업은 투자 수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왜 그냥 주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주주권과 원자재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주주권의 특성상 여러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POS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에서는 특정 노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를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배당금은 연간 약 3.8%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배당금은 미국 달러나 원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받는 것은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또한 분산화된 특성상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디지털 왕국인 것입니다. 또 다른 속성은 상품성입니다. 이는 원유나 천연가스와 다소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창출된 신규 공급량은 고정적입니다. 또한 시장 수요로 인해 매년 일정량의 코인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이 원자재의 공급량은 절대 증가하지 않지만 수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천연가스를 의미하는 영어로 가스라고 불리는 연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매번 지불할 때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배당금으로 사용되며 이를 주식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원유나 천연가스가 실제로 연소되는 것처럼 단순히 소각됩니다. 2022년에 소각의 메커니즘이 시작되고 주요 네트워크가 합병된 후 이더리움의 총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급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수요 공급입니다. 물론 상장회사의 재용자나 주식 환매 소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실제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이더리움의 수량. 둘째, 향후 사용을 위해 미리 이더리움을 구매. 셋째, 네트워크 수익을 위해 이더리움을 보유 및 담보로 설정. 넷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 회사가 합의한 수익과 이더리움 배당금을 결합하고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6배입니다. 신규 공급 소각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가격은 지지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진화 과정에서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논리적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5년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몇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시장 수요 검증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2017년에 강세장을 경험했고 처음에는 $10 미만이었던 가격이 $1000까지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돌파할 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장기적인 잠재력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상승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매수를 선택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 이후에도 포지션에 추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은 첫 번째의 경우 약 50배, 두 번째의 경우 약 2배입니다. 방법은 2차 전지 투기 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생태계 구축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도 비트코인은 큰 폭의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초기 원인은 2020년에 시작된 미국의 통화 초과 발행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된 DPC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비균질화된 토큰 자산,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프로젝트가 자체 오픈소스 코드를 생성하고 스타트업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시장 호황 초기에 가치 투자를 했다면 디파의 여름으로 알려진 A 지점에 매수할 수 있었고 탈중앙화 금융개발 붐이 일었던 B 지점에 매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땐 탈중앙화 금융개발이 붐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하면 BTC가 한동안 상승하고 있는 B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 수익의 각각 15배와 7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코인 보유자가 네트워크 수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단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네트워크 유지에 도움을 주는 채굴자들이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EIP1559 협의와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개혁을 통해 이는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을 말 그대로 연료처럼 소비할 수 있게 하여 수급 관계를 균등화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주식처럼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인 보유자의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결합니다. 이 시기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그 결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4단계는 글로벌 자본이 합류하는 단계로 2024년부터 시작됩니다. 21년 말부터 이더리움 선물이 CME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미국 금융재단은 내년부터 ETH 등 금융상품을 출시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이는 장기 투자 전망이 있나요? 2015년 탄생한 이더리움은 미국의 한 거래소에서 처음 가격을 제시했을 때 $2.3였습니다. 현재 약 1000배 오른 $2100 선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600억.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700이니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회사의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과 관련된 인프라도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유래전화 반도체 등 기존 수요를 해결합니다. 삼성의 특징은 이들 업종을 모두 처음 발명하고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더 잘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에 없던 수요를 해결했고 이전에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제 갈등의 증가로 인해 이 제품은 일부 사람들의 특히 시급한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곧이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비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성장 자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전통적인 보험, 금융 및 기타 주식을 보면 주가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는 것은 회사채를 보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수십 배 상승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데 일부는 현재 가격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 초기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친 성장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자유로울 뿐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적 안전장치와 자본이 추가되면 이더리움의 투명성은 더 잘 활용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닌 다양한 유형의 자산의 특성과 소유권 거래의 정당성이 주류 사회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며 세계 발전의 또 다른 한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이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더리움의 주요 수요처는 무엇인가요? 첫째,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가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높은 중앙집중과 효율성의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대에는 분산과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그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효율성을 누리고 블록체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더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수록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수조 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이더리움을 상장 기업과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에 달하는 업계 선두주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약 26배의 주가 수익 비율, 급격한 성장, 높은 배당금, 그리고 매년 주식의 일부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의 지원을 받게 될 주식입니다. 거래에서는 장기 보유를 장기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에서 3년마다 강세장을 포착하는 주가 돌파 거래량 확대 거래 전략을 사용해 이를 통해 중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밤 미연준의 금리 결정이 발표될 예정이고 관련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 지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공매도가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섹터, 특히 1에서 2년마다 중기의 작은 강세장이 올 때 필요한 5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셋째, 이더리움을 상장 기업으로 본다면 합리적인 가치를 지닌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금리 결정의 결론과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에서 적절한 기회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